다시 구본영 10주기 추모 행사 2부를 시작할 텐데 잘들 쉬셨습니까? 예, 2부는 1부랑 조금 다른 분위기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모두 전환이 좀 필요하실 텐데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큰 박수 주시면 2부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기 연구원 연지원입니다. 네, 2부 추모 포럼은 대담회와 학술제로 진행될 텐데요. 대담회는 홍승환 연구원이, 그리고 저는 학술제를 맡았습니다. 2부 추모 포럼 하기 전에 1부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1부 즐겁게 즐기셨나요? 정말이십니까? 네. 1부가 명랑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면 2부는 선생님을 생각해보는, 또 구본영 정신을 떠올려보는 사색과 같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명랑한 축제, 진지한 사색, 대립적일 텐데요. 이 두 가지 미덕을 하나의 삶에 어우러지게 만들어낸다면 그 인생은 아주 멋진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떠오르시죠? 예, 구본영 선생님이 아마 그런 삶을 사셨던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축제가 이러하니 여러분이 잠시나마 선생님의 삶, 그 선생님의 정신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를 즐기신 그 느낌 그대로 조금 모두가 달라진 2부까지도 흠뻑 즐기신다면 오늘 하루 선생님의 정신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죠? 브로셔. 예, 브로셔를 갖고 있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정면 한번 보시죠.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아래 5글자가 딱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10년이 또 지나서 20주년 추모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슬로건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역시 또다시 구본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전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과 또 이렇게 경영 분야에 아주 훌륭한 책들은 끊임없이 소환될 텐데요. 올해는 다시 구본영이고요. 10년 후는 또다시. 그럼 30주년에는요? 고민으로 네. 여전히 구본영이라고. 예. 일기 문유한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은 다시 구본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던 선생님의 그 마음, 선생님의 그 정신, 추모하고 또 그리웠던 여러분의 감정들을 오늘 저희의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하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술제 순서는요, 2분의 발표자가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나누게 될 테고, 2분씩 발표가 끝나게 되면 토론자 2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살짝 비밀스럽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여러분이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씩 영상 발표, 그리고 토론자분께서 한 10여 분 남짓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등등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진행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은, 저희가 아마도 오늘 소개된 4분의 발표자가 앞에 연단에 나와서 직접 대면으로 짧게나마 특강 미니 토크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가요? 좀 많이 아쉬워하셔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오늘의 저희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순서일까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다르시겠죠? 아마 퀴즈 때 20만 원 도자기 상품권 받으신 분들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일 테고, 하지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아마 선생님의 마음을 만났던, 또 여러분의 열정을 되새겼던, 그리하여서 다시 내 인생에 불꽃 같은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그게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저는 감히 2부 이 시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한 분당 60분씩이나 준비를 했어요.
4시간 해야 되잖아요.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5분씩만 발표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5분 영상은 비유컨대 구본영의 목소리일 겁니다. 구본영의 목소리 아십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구본영 목소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던져보시죠. 가족일 겁니다. 네, 구본영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저음이고요. 중후함, 우아함, 약간 매혹적인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예, 한번 늦게 하려고 했는데 예, 연구원의 장난 같이 어린 대답이었는데요. 구본영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뭔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진지한 삶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매혹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5분의 영상이 바로 그런 영상일 텐데요. 5분씩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브로셔 펼쳐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이게 쪽수 가지가 없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선택하시면 60분짜리 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쉬움을 달래시면서 5분으로 매혹당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분씩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먼저 첫 발표는 홍승환 연구원과 문요한 연구원께서 하시는데요. 첫 번째 문요한 연구원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경영연구소 1기 연구원이자 심리학 교육기관 심학원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죠.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심리학으로 바라본 구본형의 글이라는 주제입니다. 5분이 끝나면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될 텐데 홍승환 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최근 마음편지, 오늘 여러 번 소환되었던 책 제목인데요. 마음편지 출간 9권이나 지금까지 집필했더라고요. 아주 성실한 작가이자 그리고 인물학, 제 발음을 제대로 한 것이길 바랍니다. 인물학입니다. 인문학이 아니라 인물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기 연구원, 꿈버들기 홍승환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스승 구본영이라는 제목인데요. 두 편의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기껏 준비해 놓고서는 슬라이드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슬라이드로 넘겨가지고 뭐 원래는 제가 껐다가 켜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4분의 발표자와 2분의 토론자시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손짓을 사용하시잖아요. 아마 영상 지원 되시는 분 계시리라 믿고 첫 번째 문요한 연구원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문요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구본영 추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약 2년 전부터 선생님과 사제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10주기만큼은 보다 많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스승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고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4명의 발표자가 핵심 내용만 짧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발표를 맡았는데요. 저는 심리학의 이론을 통해 구본영의 글이 가진 생명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본영 선생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2004년입니다. 당시 정신과 개원 후사 3년 차였는데 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은 생계 이상의 의미가 없었고 삶은 새로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선생님 책을 접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에서 좋았을 때보다는 삶이 힘들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때 선생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구본영 정신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변화를 삶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구본영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에게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은 생후 6개월이 넘어가면 움터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껌딱지같이 애착 대상에게 딱 달라붙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색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분리개별화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아이에게 엄청난 불안을 야기합니다. 아이는 애착 욕구와 탐색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때 이 아이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면 애착 대상 외에 자신을 위로해주는 자기밖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담요나 인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는 대상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중간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중간 대상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애착 대상의 대체물입니다. 이 중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대상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른들도 중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른의 중간 대상은 무엇일까요? 아동기에는 따뜻한 촉감을 주는 물질적 대상이 중요했다면 성인기에는 위로와 힘을 주는 정신적 대상이 중요합니다. 신앙, 예술, 문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좋은 책은 위로를 넘어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독자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대상이 되어줍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 지 약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오직 대상의 내면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곁에 내면화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구본영 선생님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구본영은 한마디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걷고 싶은 좋은 길입니다. 오늘 또 그 길을 따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떠났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중간 대상 이론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외에 몇 가지 심리학 이론을 통해 보다 더 선생님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동영상과 자료집을 통해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기 문요한 연구원이었고요. 구본영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고, 구본영은 떠났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요한 연구원도 여러 연구원들의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계속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이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죠?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인데요. 저 또한 꼭 잊지 마시고 60분 영상을 이 감동으로 이어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또 하나의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승환 연구원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좀 버벅댔잖아요.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네요. 이게 여러분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그래도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올려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 구본영이라는 주제로 홍승환 연구원의 5분 영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버일기이자 연구원 일기인 홍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스승 구본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스승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본영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느 학교 다녔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9번형. 훌륭한 스승은 존재 자체가 학교입니다. 9번형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9번형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답할까? 9번형에게도 스승이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니 여러 사람이 후보로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인물이 있습니다. 9번형의 첫 번째 스승은 역사학자인 기련모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9번형은 기련모 교수를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운 스승으로 오랫동안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기련모 교수는 젊은 9번형에게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떨림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언행일치의 삶으로 훌륭한 스승의 본을 보여주었고 9번형에게 나도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9번형은 기련모 교수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제자, 즉 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앤디는 9번형이 1인 기업을 시작하는데 등불 같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9번형은 2000년 회사를 나와 1인 기업인 9번형 변화경영 연구소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찰스 앤디를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찰스 앤디는 그보다 20년 빠르게 1인 기업을 시작한 선구자였고 9번형의 표현을 빌리면 두 사람의 커리어는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9번형은 핸디의 책을 탐독하며 포트폴리오 인생, 에우다이모니아 등 중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9번형이 책으로 만난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 즉 사후였습니다. 9번형은 캠벨에 대해 내가 그이고 그가 곧 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캠벨은 연구원 커리큘럼의 필독서로 가장 많이 포함된 저자였고 그의 핵심 사상인 영웅여정과 블리스에 관한 통찰은 9번형의 저서와 연구원 제도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9번형에게 기련모와 찰스 앤디와 조셉 캠벨은 진정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대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9번형은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스승 9번형의 본질은 네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경청, 질문, 이야기, 소식의 불꽃. 먼저 9번형은 탁월한 경청자이자 질문가였습니다. 그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의 법칙에 충실했으며 스스로를 질문하는 사람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면 먼저 상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늘 귀를 기울였지요. 9번형은 답을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는 대신 이야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야기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설득의 방법이어서 좋은 이야기로 마음을 무찔러라가 그의 첫 번째 강연 철학이었습니다. 세월이 젊음에게 깊은 인생과 같은 책을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러인지 알 수 있습니다. 9번형은 부직갱이라는 별칭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에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우연한 소식의 불꽃이 되는 걸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청과 질문, 이야기와 언행일치의 본보기로 인생의 미궁에 빠진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은 크게 사사와 사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스승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이고 사숙은 만날 수 없는 스승을 책과 작품 등을 통해 마음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9번형을 사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여행, 감정이입. 구체적으로 9번형을 어떻게 사숙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온라인에 올려둔 스승 9번형 풀버전 발표와 온라인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형은 혼자 쓴 책 기준으로 총 19권을 출간했습니다. 책에서 다룬 주제는 자기경영부터 조직경영, 1인기업, 관계, 신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롭습니다. 9번형을 사숙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 출발점은 그가 남긴 책입니다. 스승 9번형의 네 가지 본질도 그의 책을 통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9번형의 책 가운데 가장 끌리는 책을 한 권만 골라서 책을 읽으며 그와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번형을 사숙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으로 스승 9번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9번형 변화경영 연구소 1기 연구원 홍승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가 끝났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두 분의 발표자에게 참 감사한 것은 발표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진행자로서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색적이고 아마 처음 만나는 이 형식일 것도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발표는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추모 학술제 팀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2년 전에 학술팀이 모였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고 연구원이 총 6분이셨습니다. 매월 만나서 정말 매월 만났습니다. 줌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끔씩 만나고 한 번 만나면 징할 정도로 오래 토론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의 속내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8시가 아니라 9시? 9시가 아니라 10시에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7시에 만나든 9시에 만나든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저희는 매월 책을 읽었고요. 선생님을 탐구했고요. 생각들을 고민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결실로 삼아서 온라인 추모제로 9주기 때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4편의 발표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고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맡고 싶어서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저희 소식만 들려드릴 게 아니라 저희 생각을 들려드릴 게 아니라 연구원 밖의 목소리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저 정말 행복하거든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게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회가 끝나면 오늘 7시쯤 되면 매우 행복하겠지? 하는 바람으로 행복해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제 책으로 뭐라 그러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겠냐고 출연을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관계자분들이 저랑 이렇게 제가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제가 오늘 정말 행복하게 여기 앉아 있구나, 서 있네요, 그죠? 여기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분 소개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모실 분도 제가 참 마음으로 좋아했던, 존경했던, 그리고 감히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분이 만드신 공간을 다들 들었거나 가보셨거나 아니면 유퀴즈라는 TV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방이 서울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2개라고 해야 될지 3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역삼점에 하나 있고요. 선능역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못하니까 가져갔어요. 성능점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점에 하나 있죠.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아하고 고요한 품위가 깃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주인을 닮지 않겠습니까? 최인하 책방 최인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이나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실로 많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다는 거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특히 여기 와보고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일부 행사를 하실 때 제가 저 뒤에 서서 한 30분 가량 이렇게 보면서
와, 세상에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가시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리워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저는 이제 회사 생활만 29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3년 반 정도 휴직기를 가진 다음에 책방을 열어서 올 여름이면 만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회생활도 30 몇 년, 오히려 40년에 가까이 가죠. 그런데 스승은커녕 내가 제대로 된 선배이기는 할까? 그 질문 앞에서도 자신 없어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의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본영 쌤이 사셨던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책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책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던 분이 구 선생님이셨어요.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또 8월 18일이 저희 오픈한 날인데 그날 이제 꽤 여러분들이 오셔서 북적북적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 축하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여러 자리를 제 눈은 훑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재를 많이 느꼈더랬습니다. 사실 저는 책방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구 선생님의 책은 나오자마자 얼마나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게다가 자기계발서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책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자기계발서겠지 뭐. 그냥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책은 또 제가 샀어요. 여러 권을. 근데 읽지는 않았고 그냥 책장에 이렇게 꽂아둔 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제일교회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요. 2006년에 드디어 저에게도 그 변혁의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쭉 살다가 제대로 된 그 인생의 사춘기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으로 매일 출근해서 떨어지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을 긋고 이제 퇴직을 하려다가 어찌어찌 해서 1년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 이제 있던 어느 날 책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구 선생님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펼쳐서 읽었고 그걸로 게임 끝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빠져서 읽었고 그 한 권이 끝이 아니고 그때까지 선생님이 내셨던 책들을 모조리 다 찾아서 아주 맹렬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선생님 책을 보면서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뭘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까도 우리 작가 연쌤이 얘기를 하셨듯이 저는 선생님의 그 품위 있고 우아한 글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경영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책들이 가지는 경박함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선, 관점 이런 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을류문화사의 정상준 주간님을 제가 졸라서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인사동에서 이제 한 10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2006년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뵀죠. 만나서 저녁을 이제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보통 우리가 왜 글로 이렇게 글을 먼저 읽고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뵙고 나서 선생님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꽤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저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점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는 별로 없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제가 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너가 알고 나하고 또 너만 알고 이제 이런 관계로 인간관계가 그런 편인데 또 하나는 그리고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는 일도 참 드문 편입니다. 근데 선생님께는 제가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도통 없었던 일인데 그때 그 낯선 곳에서의 아침 개정판을 을류문화사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선생님 이거 추천사 제가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사를 쓰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책에 추천사 같은 걸 쓰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후로 한 계절에 한 번씩 뵙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태원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남산 근처에 여러 맛집들을 이제 갔고 주로 제가 일하는 게 그달부터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선생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선생님은 오라버니 같았어요. 큰 오라버니. 저는 맞이라서 오빠가 없는데 나한테 좋은 오라버니가 생겼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처럼 꽃이 피는 봄이다. 또 뭐 이렇게 실록이 파릇파릇하다. 단풍이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도 연락을 드렸지만 선생님도 종종 문자를 주셔서 우리 한번 봐야죠. 이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바빴지만 열일을 제쳐놓고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온 날은 또 휴 하고 숨통이 좀 틔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변화경영연구소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부대낄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이 넘으면서부터는 은퇴 준비를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올리셨는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뜻 연구원으로 참여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이거 내가 섣불리 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못했고 나중에 내가 은퇴해서 내 시간이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해야지 그랬는데 그런 시간은 결국 오지 않더군요.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어떤 것을 진실로 욕망하면 그때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끝내 연구원 생활은 못 해봤습니다. 문요한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고 또 미리 보내주신 영상을 봤고 또 이번 개정판에 쓰신 글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제가 왜 선생님 글에 그렇게 빠졌는지를 선생님의 언어로 다시금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하는 존재, 그 생명력이 충만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부단히 이 세계에 그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의 동력은 자기 욕망이었다는 거.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구나.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도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구나를 새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홍승환 연구원님 발표도 선생님께 스승이었던 분들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분들 책도 한번 제대로 본격적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해 12월에 이제 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암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곧 수술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한 2달인가 있다가 2월 말쯤 다시 뵀어요. 근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수술을 하셨는데 암인데 더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깔깔 이제 웃었는데
그리고 얼마 한 달이요? 한 달 조금 지났나? 그런데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지 않겠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못 갔어요. 이유는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그 당시에 해 있었고, 퇴원을 하고서도 한동안 외출을 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을 뵙지 못했고, 장례도 다 끝난 제 4월 한 중순이 좀 지난 어느 날 절두산에 혼자 가서 선생님을 뵙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이런저런 예전 일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서 또 뵈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굉장히 그립네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최인환 대표님에게 궁금한 점이나 질문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다 끝난 후에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그때 질문을 한두 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있으신 분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계속 발표를 이어갈 텐데, 세 번째 발표자는 유형선 연구원입니다. 네. 유형선 연구원은 인생의 아내분이죠. 반려자인 김정은 작가와 함께 가족인문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중에는 직장인으로 일하시고요. 주말이면 전국으로 도서관을 돌면서 인문학과 고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본영을 기억하시는지요? 작가, 변화경영 전문가, 변화경영 사상가, 선생님, 사부 등 살아생전 구본영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013년 4월 16일 구본영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또 하나의 호칭을 얻습니다. 당시 장례미사를 집전하던 강승권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본영을 변화경영 사상가, 작가, 자기개발 전문가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저는 그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가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가 구본영. 저는 지난 2021년부터 영성가 구본영이라는 주제에 천착했으며 특히 2명의 철학자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이고 다른 한 명은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입니다.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영성이야말로 핵심 주제였다고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를 강조했고 특히 배려해야 할 내 자신은 내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 근대와 천대로 올수록 철학에서 자기 배려는 사라지고 자기 인식만 남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미셸 푸코가 또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은 자기 수련이었습니다. 자기 수련은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자기 수련이란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 속에서 자신을 참된 자기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와 미셸 푸코에서 구본영의 향기를 짙게 느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다운 것에 천착하고 매달렸다. 구본영은 늘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습니다.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했던 구본영이었기에 그러므로 저는 강승권 신부님이 구본영에게 붙인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가라는 호칭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영성가 구본영은 자신의 삶을 수련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구본영의 자기 수련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합니다. 구본영은 수많은 글들에서 자기 대화와 자기 선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은 늘 현실에 단단히 발붙인 채 자신에게 진솔하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에 숙고하여 대답했던 것이 자기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본영의 1인 기업과 10대 풍광도 자기 대화와 자기 선언의 일종이었습니다. 구본영은 자기 변화를 위한 수련을 일상으로 옮기기 위해 시간 단위를 하루로 보았고 이것을 하루 경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루를 바꾸지 못하면 자기 혁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혁명은 기어코 삶의 주체성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구본영은 자기 혁명을 위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특히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매일 스스로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글쓰기를 이어가는 수련을 지속했습니다. 구본영의 일상은 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구본영은 하루를 기록하며 일상 속에서 사람이 살아있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인생은 결코 더 나은 삶, 아름다운 일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사람이 머무는 자리를 위해 나눔과 공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 꿈법 프로그램과 연구원 제도 등을 운영했습니다. 나는 삶이 일종의 예술이길 바란다. 자신의 삶을 일종의 예술로 대했던 구본영. 우리 시대 새로운 영성가 구본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자기 수련으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영상과 글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3식기 꿈벗 국위연구원 유형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순간 약간 울컥해서 최인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제가 또 이 모든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아까 제가 행복한 이유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기억나시고, 예, 2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오늘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의욕을 돋구거나 아니면 애정할 때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건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갖고 있다가 필요한 거 딱 주면 최고일 텐데, 그죠? 사람의 성향은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포커스라는 책인데 거기는 우리는 프로모션 포커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프리벤션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누군가는 칭찬이 춤추게 만드는 거고요. 누군가는 진실의 피드백이 춤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면요. 저는 진실 쪽이에요. 예. 최인하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뵀는데 제 책에 대해서 책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가 나왔던 책의 대표 편집자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지 말았어야지라고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뵀던 날. 그때부터 저는 무슨 것이 저를 진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최인하 대표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가 좋아한다는 것이 전해졌나요? 예. 2개월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울컥하는 바람에 울컥입니다.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갔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발표 자료는 마지막입니다. 대미를 장식해 주실 연구원을 소개해드리고 곧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꿈버 17기 그리고 연구원 6기 연구원이신 이선영 연구원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홍대의 그 유명한 카페를 크리에이티브 9 살롱 9의 마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의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활동하고 계시는 이선영 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어른의 공부에 대한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버 17기 연구원 6기 이선영입니다. 누구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상황에 부딪히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자 삶을 바꾸는 지렛대인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들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공부는 무엇이며 공부가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구본영 선생님이 평범한 회사원에서 작가로 변화한 것이 삶을 바꾼 공부를 통해서였으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전달한 교육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의 공부는 학교에서 했던 공부하는 방법과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성인학습 이론 중 전환학습과 경험학습이 있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단식, 책 출간, 남도 여행을 통해 3년에 걸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져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구조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전환에 성공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 고착되어 다시 변화를 원하죠. 매일의 일상과 가끔의 특별한 사건 중에 성찰, 개념화, 실험의 과정을 거친 경험만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구본영 선생님은 일상과 환경을 모두 재구성했습니다. 선생님의 변화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정말 먹고 살 수 없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삶을 바꾸셨죠. 그래서 연구원들에게도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와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아주 구체적인 나만의 답을 내놓을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연구원들은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질문을 품고 50권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함께 공부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기에 고유의 색으로 피는 꽃이라고 믿었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연구원 공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에게 제가 연구원 과정 중 한 책이 왜 필독서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르다와 틀리다를 말과 글에서 섞어서 사용하는데 시종일관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제서야 제가 그 책과 저자에게 왜 몰입이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틀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꺼운 벽을 깨보겠다고 연구원에 와놓고도 여전히 벽 안에서 나만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다르다고 해야 할 자리에 틀리다고 하지 않는지 매우 조심합니다. 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과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공부는 다양한 관점과 열린 자세로 경험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성찰하게 했습니다. 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자신을 탐색하고 책과 사람에게서 실마리를 얻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삶. 언젠가는 질문의 답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이자 즐거움입니다. 성인들의 학습법과 구본영 선생님 연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 자료집과 긴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공부는 삶을 바꾸는 힘이며 나를 탐색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삶을 바꾸는 방법을 찾는 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버들 기자. 네,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의 특별한 분을 모시겠는데요. 저는 아마 이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모시기 전에요. 대표님 2016년 8월 30일 날 일정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저만 기억하고 있군요. 2003년도, 2005년도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사, 자기계발 강사 누구셨던지 기억하시죠? 그 즈음에
구분영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2013년도에 떠나셨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수많은 강사가 있을 텐데 저에게는 이분이 최고의 강사인 것 같습니다. 2016년 8월 30일 날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낸 책은 기억나시겠죠? 나는 왜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에 갔었는데 강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메일도 드리는 성격은 못 되어서 혼자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계시지만 사숙했던 강사님이십니다. 대표님이십니다. 코칭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더레베이치의 김홍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김호입니다. 또 그렇게 뵙는 줄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 5월에 이제 직장을 나왔고요. 그 달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서 포도 단식하면서 10대 풍광을 했고 오늘 또 반갑게 그 동기를 만났는데 그 동기분들하고 이제 5년이 지나서 그 리뷰를 해봤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10가지 중에 9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본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분이셨고 지금도 저는 2027년 10대 풍광 내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두 분의 이제 발표를 제가 이제 책으로도 읽고 영상으로도 이제 다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 또 저한테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장 기억하는 말은 아까 그 퀴즈에도 나왔었던 유발 하라리가 구글에서 강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라는 건 이제 답을 주려고 하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유영선님의 이제 글과 동영상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구본영 선생님께서 이제 남기신 또 그분이 평상시에 해왔던 어떤 접근 방식이나 철학, 사상 이런 것들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영선님께서 이제 영성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될 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 글에서 적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의 질문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내 삶의 에너지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과연 쓰고 싶으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거의 3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물었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여기에 그 토론 요청을 받았을 때도 만약 4월 1일이 제 마지막 날이라면 할 것인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선영님의 그 삶을 바꾼 공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을 걷었는데 누구나 살면서 사실은 경험을 하죠. 뭐 누가 살아가면서 하지만 자신이 했던 경험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본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그 의미 부여, 재해석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뭐냐면은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그 신부이면서 지금은 이제 좀 투병 중인데 리처드 로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위쪽으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falling upward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통은 아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위로 떨어지다라는 그 융의 심리학에 기반한 그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걸 보통 저희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전반부만 살다가 뭐 80, 90에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30에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위기를 겪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게 어떤 직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질병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의 죽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전반기의 삶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 전반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전반기에는 내가 뭐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임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지? 이런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구본영 선생님께서 이 50대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굉장히 인생의 후반부를 풍성하게 살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번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인생의 후반부를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고 가시던 분이고, 아까 최인하 대표님하고도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도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사실은 살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선영님께서 그 공부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 제가 이제 밑줄을 그은 것이, 구본영 선생님의 목이 100 중에서 20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서 자꾸 답을 얻으려는 그런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구본영 선생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기보다는 영성적인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과연 있느냐. 뭐 꿈버시나 이제 연구원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영성적인 질문을 나눈 사람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4분의 1이 지났는데, 올해 4분의 1 지난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과연 그렇게 영성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구본영 선생님의 그 책이나 이러한 그 사상에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보통 저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창문이 되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거울이 되는 책입니다. 그 창문이 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요즘에 챗GPT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건데, 저한테는 이제 더 의미가 있는 책이 사실은 이제 거울이 되는 책들입니다. 근데 구본영 선생님의 책들은 예외 없이 19권 모두가 사실은 거울을 비춰주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그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번 주 내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그 워크숍에 참여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로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그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구본영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캐롤린 벅 루스라는 여성 외교관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서사를 뜻하는 에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 번역은 안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 파워 플레이북 이런 그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 강연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삶의 퍼포스, 목적이 있으면 잡을 잃을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나오게 되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구본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삶의 의미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을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나 자기 삶의 의미가 뚜렷하게 되면 중간에 직장을 잃더라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구본영 선생님이 많이 떠올랐었고, 또 한 가지 더 놀랐던 거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그 여성들과 함께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 데케이드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게임입니다. 근데 그 구조가 구본영 선생님의 10대 풍광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가장 그 퍼펙트한
하루를 그 수업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하루라는 게 그냥 갑자기 무슨 복권에 당첨이 된 게 아니라 그 10년 동안의 노력이 계속해서 축적돼서 벌어진 그 아주 완벽한 날을 그 수업 시간에 그 에세이로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구본영 선생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고수들끼리는 다 통하시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대 풍광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가끔씩 열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뭐 내년도 올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forecast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구본영 선생님의 10대 풍광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forecast가 아니라 backcast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로 가서 거기로부터 지금까지의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과연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10가지 장면이 뭘까라는 것을 보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없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10년 뒤로 가서 거기서부터 현재를 과거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10가지 풍광을 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데요. 조시 데이비스라는 그 뉴로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신경과학자이죠.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를 잘 보내는 가장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디시전 포인트라는 것을 매일 갖는다는 겁니다. 이 디시전 포인트를 뭐 결정의 순간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 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회의하고 회의를 갈 때 잠깐 5분 동안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게 과연 나한테 최선인가? 그러면 물론 모든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의도하는 바대로 조금씩 시간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구본영 선생님께서 하신 방식도 결국은 계속해서 디시전 포인트를 우리한테 던져보라고 사실은 얘기하거든요. 놀랍게도 이 결정의 순간을 얘기한 책의 이름이 Two Awesome Hours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루 2시간의 힘입니다. 네. 구본영 선생님께서 사실 하루 2시간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도 오늘 맞이해서 구본영이라는 그 분이 우리한테 남겼었던 그런 유산들을 단지 그냥 추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게 아마 하늘에 계신 구본영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이야기를 마쳐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클로징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저인줄 아셔서 웃으시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 아니면 제가 준비한 것을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마무리가 그냥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또 클로징의 우리 전체 학술팀의 메시지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하셨던 것이어서 조금 제가 민망할 것 같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하 슬라이드를. 네, 이제 아시겠죠? 뭐 추가 설명 거의 안 드려도 QR코드 찍으시고요. 들어가셔서 성함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구본영 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 정도 쓰시는데요. 하나만 쓰시고 그 서브밋 누르셔도 됩니다. 하나만 떠오르시면 하나만 쓰시고요. 혹시 3개가 떠오르시면 3개 다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쓰시는 동안 제가 말을 하면 혼란스러우실까요? 저희 학술팀에서 2년 동안 구본영 정신을 탐구하자. 그래서 추모제가 끝나면 마지막 그 김호 대표님 말씀처럼 선생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기리고 나아가서 선생님이 남기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본영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정리하고 공유하고 함께 또 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학술제 팀의 뜻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모여서 연구했거든요. 그러면 구본영 정신이
예, 하나만 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보시면서 구분의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 번 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가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벌써?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거 SNS 기술인지 아니면 이게 툴인지 모르겠는데요. 보시죠. 이게 더 많이 중첩되는 단어가 더 크고 짙은 글씨로 나온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글자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예, 변호라는 글씨가 있고요. 글자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얼핏 보니까 사숙도 보이고 영웅, 욕망하라. 예, 저는 또 많은 연구원들 중에 욕망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가 줄이면 욕망으로 공헌하라. 뭐 이런 한 줄이 될 텐데 한번 보시죠. 이걸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찍으셔도 좋고요. 다음에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구본형 정신은 무엇인지 이 단어들을 보시면서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도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책은 무엇인가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혹시 오셨는데요. 아, 이거 오늘 선생님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뭐 읽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학술대 팀에서 6명이 최근에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분이 6권의 책을 소개한 겁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와, 정말. 예.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 있는 책은 첫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고요. 두 번째가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로 보이네요.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세 번째 정도로 보이는 책이 깊은 인생 정도입니다. 보시면 뭐 눈치채셨겠지만 왼쪽에서부터 선생님의 출간 순으로 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 떠남과 만남, 오전 일부 퀴즈의 정답이었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43살. 저는 개인적으로 필살기거든요. 예. 오늘 필살기 모임 한번 끝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9%나 되시네요. 네. 그리고 깊은 인생 이렇게 득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책을 한 권도 꼽히지 않은 책이 있나요? 있구나. 좀 뜻밖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나왔었거든요. 팀에서는 내가 직업이다가 그리고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 는 저는 좀 뜻밖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르고 고유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이렇게 공동적인 지적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면 구본영 선생님의 정신을 더 선생님이 좀 더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바람으로 저희 학술제 팀에서 준비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